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벤처 포럼 사회를 맡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변윤지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 보면은 너무 파랗고 청명해서 혹시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 떠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행을 떠나거나 두 번째로는 회사를 떠나거나. 근데 아마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할 때는 회사를 여행하는 것처럼 가는 기분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고벤처 포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여행에 왔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구성을 꽉꽉 채워서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오늘도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여행으로는 오늘 드림 챌린지 그룹 DCG 안녕일 대표님께서 꿈에 대한 여행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10초 동안 서로를 소개하시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신 시간을 가지게 되신 후에 네트워킹 시간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두고 이후에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벤처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1분 동안에 각자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5분 동안에 잠재성이 높고 유명한 회사들과 벤처 투자자분들이 서로 IR 멘토링을 하는 시간, 이렇게 저희가 9시까지 고벤처 포럼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러면 저와 함께 2014년도 9월 고벤처 포럼을 신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도 구화와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2014년도 9월 고벤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고벤처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 고벤처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고벤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드림 챌린지 그룹, DCG 그룹의 안영일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이미 유튜브를 쳐봐도 이분에 대해서 강연의 신이라고 부르실 만큼 제가 오셔도 오늘 어떤 주제로 발표하실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청중들께서 원하시는 강연을 위해서 지금 머릿속에서 5가지가 넘는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안영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DCG의 안영일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변윤지 씨께서 저를 강연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굉장히 상당히 많은 허풍이고 뻥카입니다. 네, 절대 믿지 마세요.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강의 전에 제가 이렇게 목이 타는 적이 처음이네요. 네, 작년에 제가 367번의 강의를 했거든요. 그 367번의 강의 중에 50번 이상이 삼성전자 임원들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강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강의들이었고요. 네, 전국 각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나 제가 목이 타는 거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와 계셔가지고 네, 진짜 지금 많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분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니. 저는 제가 지금 지목을 했던 이분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을 때 펀치를 지적으로 한 1000번 정도는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 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설레이고 지금 떨려서 뭘 얘기해야 될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잘 모르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얘기를 털다 보니까는 제 페이스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슬슬 원래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저도 이제 조준자를 좀 가늠을 해볼 텐데요. 저는 요즘에는 준비해온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온 강의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무대를 퇴장해버리면은 마치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아이돌 그룹이 춤만 추다가 그냥 자기 혼자 오르가즘 느끼면서 무대를 퇴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해오고 익숙했던 강의는 버리는 쪽으로 요즘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의는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해버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개념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기법은 정말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하는 대로 여기에 타이핑이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타이핑이 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유머인데 아무도 웃지 않는군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할게요.
질의응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셔야겠죠? 그 궁금한 점들을 저한테 자연 발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저에 관련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아침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기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5시 반까지 씻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제가 왕십리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동대문이 아니었죠. 어디죠? 남대문으로 갔습니다. 남대문에 6시 반이나 그쯤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주먹밥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란판에 주먹밥을 한 200개 정도 모아가지고요. 남대문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사장님, 아침 식사하시겠습니까? 주먹밥 드시겠습니까?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먹밥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주먹밥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서밥이라고 하는 주먹밥 체인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먹밥을 떼다가 파는 거예요. 저는 시급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 저는 요즘에 일요일마다 그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급 6,000원짜리 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4시간에서 5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최소 생계 유지비가 나옵니다. 저는 행복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적은 시간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최소 생계 유지비가 벌릴 수 있다면은 그 외 남는 모든 시간들에는 제가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벌고 제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오늘 있었던 일이고요. 최근에 있는 일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저의 출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83년 1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출생지는 비밀이고요. 초, 중, 고를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졸업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 초경쟁 사회에서 정말 지지 않았습니다. 2명 중에 1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에 들어가야만 입학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죠. 굉장히 똑똑한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웃지 않는군요. 네, 고벤처 포럼의 여드운 분위기를 스타트업들이 다 힘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돈 좀 버셔야 돼요. 네, 투자하느라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저는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친 듯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전사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는 저는 굉장히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고3 때까지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2001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니까는 이런 고민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공부하지? 또는 왜 살지? 또는 나는 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까? 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이때부터 오다 보니까는 수업을 안 들어가고 시험을 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교 때 학사 경고라는 걸 맞죠? 저는 이걸 1학년 때 2번 연속 맞았습니다. 그럼 2학년 때 정학이라는 걸 당하죠. 그래서 2002년에는 정학을 당해서 이제 또 무궁무진한 자유의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월드컵이라는 재미난 이벤트가 있었죠. 저는 이때 자원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영어랑 저는 수능에서 외국어 능력은 만점을 받았었거든요. 영어랑 독일어로 그래서 통역을 하는 자원봉사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왜 합격을 했을까요? 제가 영어나 독일어를 그 당시 잘했을까요? 사실 되게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딴다고 해서 영어나 독일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거대한 착각이죠. 그냥 저는 점수만 잘 따는 기계였을 뿐 실제로 말하고 쓰는 거는 되게 부족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전시 행정 덕분에 구조적 모순 덕분에 합격을 했던 겁니다. 월드컵 자원봉사 이런 걸 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면접관들이 이 지원자들이 실제로 영어나 독일어를 잘하는지 면접을 보셔야겠죠. 근데 그분들이 막 파견이 갑자기 돼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체로 직업이 뭐겠어요?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외교통상부 직원들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영어나 독일어 잘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나요? 잘 없죠? 그냥 자리 채우러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니까는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의 수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현장에 배치되어서는 저는 영어나 독일어를 굉장히 못한다라는 것이 뽀록 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저를 주차장으로 보냈습니다. 주차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것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마치고 나니까는 나는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어디서 얻어타지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저를 정당하게 때려줄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실수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버렸죠. 네, 해병대는 아주 좋은 군대였습니다. 제가 맞고 싶어서 갔잖아요. 요즘 이게 민감한 발언이긴 한데 네, 아름답게도 저를 때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의 주먹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후임병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정신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주고받으면 몸에만 쌓이죠. 그리고 2004년 7월 달에는 이 군대를 제대를 하고요. 2005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그 당시 주최했던 한 아세안 청소년 교류라는 국제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원해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울 땅을 밟고 처음으로 3개월간 서울에 숙식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2005년 여름에는 다시 에이펙이라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었죠. 저는 그 당시에 또 에이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한영 키가 안 먹고 있네요. 네, 먹었습니다. 에이펙에서 또 자원봉사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2006년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물체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비행기죠. 이 당시에 영국에 있는 컨티키라고 하는 한 여행사에서 아시아 쪽에서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인턴과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이제 2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2명 중에 1명이 되어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권을, 왕복 항공권을 공짜로 따고 거기 가서 이제 인턴을 했죠. 그리고 3개월간의 체류 기간 중에 마지막 3월 달에는, 3개월째 되는 달에는 런던에서 자전거를 사다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탈리아 베니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간에 알프스를 분명히 넘었을 텐데 저는 그게 그냥 동네 뒷산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해병대 정신이었겠죠.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첫 해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는 일본에서, 나머지 해는, 마지막 해는 한국에서 한중일 청소년 교류라는 국제사업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 청소년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3개 행사에 모두 참여를 했고요. 첫 해에는 한국인 청소년 대표로, 두 번째에는 일본어와 영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으로, 세 번째 한국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는 그냥 사회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인솔하는 인솔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08년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IBM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2009년에는 이 회사를 나서 DCG라고 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에는 엄청나게 망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상위 1% 이상 정도가 될 만한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뒤져버린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운 좋게도 잘 갚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빚을 갚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도대체 돈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막 저를 떠나더니 돈이 있으니까 다 돌아오는 기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대체 또 뭔가라는 생각에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다시 저는 인도에 가서 명상 수행 여행을 했고요. 2011년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에 띈 게 프레지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걸로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만들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재능이 이때부터 조금씩 꼽히기 시작하더니 2011년 3월 달에는 프레지 본사 스태프들이 선정한 최고의 작품 이런 거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현재에는 전 세계에서 프레지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프레지 전문가 그룹이 30개 가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DCG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 중에도 가장 많은 수준의 거래량과 매출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부 투자 하나도 지금 받지 않았고요. 100% 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1983년 1월 9일부터 2014년 현재 이르기까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질문인가요? 아니죠? 네, 아주 말초적인 질문도 좋고요. 네, 제가 알려드렸던 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알려드렸던 정보와 관련이 있는 질문도 좋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손 들어주신 분. 네. 네. 지금 오타가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오타가 나면은 강의장에서 웃음이 막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웃지 못하는 전염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좀 웃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 의도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치면서 오타를 일부러 내는 건 아닌데 긴장해서 치다 보면은 당연히 오타가 나겠죠. 그러한 상황적 아이러니 때문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것 때문에 화해로운 분위기가 많이 빨리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의도한 건데 아무도 웃지 못하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마치 삼성전자 임원분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하신 질문은 뭐 오늘 행사의 성격에 정확하게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진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 심층적인 의미였는데요.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할 때 굉장히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세상을 바꿀 법한 기술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대기업 다녀보면 그런가요? 대기업의 목적은 주주가치에 극대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제가 모던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쳇바퀴 회전하는 듯한 그런 기분만 느껴지지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나 사상을 제가 배워서 그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느낌을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정은 쌓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또 치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얘기 해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유하게 얘기할게요. 2008년 1월 달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저의 이제 월급이 있죠. 세후 월급이. 그게 이제 200만 원 전후였습니다. 얼마만큼 전후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상상만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뭐 5천만 원짜리 월세 방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구했으니까는 이제 대출 값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겠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식비와 의료비를 다 해결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모아도 50만 원을 모아요. 이렇게 12개월을 모으면 뭐가 되죠? 약 600만 원이 되죠. 근데 이 600만 원 이렇게 제가 연봉 산숙률을 고려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모으면 뭐가 되나요? 6천만 원?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월세 집 가격입니다.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제가 10년 후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이직을 해서 연봉 점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현대자동차는 신입사원들이 6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받고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야겠다는 생각에 현실적인 이유와 그런 어떤 심층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안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대안 없이 나왔어요. 예, 일단 거기가 제가 살 공기가 아니면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대안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너무 거기에 더 발이 메이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나온 겁니다. 네, 솔직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네, 시스터. 뿔테 안경 시스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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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한 질문만 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셨던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부모의 네, 부모의 배경으로 그 많은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혹시 가정이 있다고 제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아버지의 현재 직업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어렸을 때 떡볶이 오뎅 행상을 하시다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집에 쉬고 계시고요. 네, 부모님은 저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었겠지만 분명히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이었어요. 그것도 어디 행사 합격해가지고 공짜로 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정보를 접했던 거는 국제행사 정보를 접했던 거는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사실은. 2004년에 군대를 제대했을 때 저를 좋아하던 어떤 누나가 같이 서울에서 이 행사를 해보자라고 저를 꼬시고 같이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행사가 하나세양 국제교류였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떨어지고 저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가 또 굉장히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하나세안 할 때. 그리고 운전면허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제가 그 영어를 저는 토익 같은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자람이라고 썼거든요. 자람이라고 써서 제출을 하고 나니까는 이분이 그 저한테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봐라. 지원 동기도 영어로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했죠. My name is 영일란 and I'm 24 years old. I'm very passionate. I can do everything.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한숨을 쉬죠. 그게 영어를 잘하는 겁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영어는 표준 발음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저를 꼬름하게 쳐다보시더니 그럼 혹시 운전은 할 줄 아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술은 잘 먹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제가 마지막 면접이었거든요. 끝나고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길래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우연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분 집에 가서 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본인이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잠그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울부터 출근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뭐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밝혀도 되겠죠.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저도 출신이 경상도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혈연, 지연, 학연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던 아름다운 사건이었죠. 저는 이렇게 또다시 한번 구조적 모순의 수혜자가 되어서 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되게 웃긴 게 제가 2005년에 에이펙 행사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사실은 2004년부터 5년에 있던 그 하나세안 행사 때 이미 그 행사를 담당하시던 직원들하고 친해 놓으니까는 공채도 없이 저를 뽑아가셨습니다. 네, 이것 또한 한편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나라는 고민을 사실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솔직한 고민을 공유해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나요? 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아니시군요. 네, 네. 자, 네, 또 다른 질문이 여기 앞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중장년층 분들의 질문이 아직 하나도 없으셔가지고요. 혹시 있으시면은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중장년층에 해당하시는군요. 네네. 오신 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자기답게 살아야죠. 네. 오늘 사실 강의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서사적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꼴리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네. 저는 그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답변만 이렇게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서사적 구조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감동의 수위가 낮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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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많이 썩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어떤 사랑과 애정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많은 계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관계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그래서 설득이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통보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안전하기를 바라거든요. 안전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 박스 안에서의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상의를 하게 되면은 항상 거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발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부모님께 나 해병대 지원했어요 라고 통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 회사 나왔어요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속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썩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IBM을 뛰쳐나오고 그다음 이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이 당시에 부모님께는 약간 구라를 깠습니다. 아,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하면서 IBM 나올 때 받았던 퇴직금을 계속 부모님께 IBM 다닐 때 드렸던 용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드렸습니다. 더 많이 드렸죠. 그럼 부모님이 안심하시겠죠. 그럼 속이 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끝에 결국 이거는 복불복이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는 일궈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혹시 잘못해서 이루지 못했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속이 타들어갔겠죠. 근데 운 좋게도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는 속이 많이 안 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제 어르신들 질문이 나오시기 시작하는군요. 네, 질문 계속 하시는데 제가 못 받아줘서 죄송합니다. 네, 동방예의지국.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이거는 구체적인 답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조적 모순에 따른 이해관계자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조적 모순에 따라 이해관계자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부채도 당연히 자산이죠. 자산이라면 이제 뭐 자기 자본이 있을 테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당연히 이루어지죠. 네, 저는 이 관점에서 저는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타인 자본의 대부분을 저는 현물보다는 제가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건강한 몸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막 바르게 뛰어놀면서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기와 세상, 이 모든 거는 타인 자본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현물 자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형태로든 제가 늘상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자산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 제가 부채를 졌던 경위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부채를 지었던 경위는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냥 빌린 거고요. 투자를 받거나 뭐 빌리거나 아니면 꾸거나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은 사실은 빌린 거죠. 투자를 받은 거는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꾸은 것도 안 갚아도 됩니다. 빌린 것만 갚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컸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졌냐면은 제가 이 당시에 일본에 뮤지컬을 수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창업이 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일본에 뮤지컬을 수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일본의 장인이나 오타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분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꾸거나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뮤지컬 팀하고 공연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무라이 컴백 투 비보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이 대망하는 바람에 저는 그 뮤지컬을 처음부터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용도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소니의 엔터테인먼트에 라이센스를 팔거나 덴츠라고 하는 광고 기획사에 팔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의 비즈니스 성향을 제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분들이 좋네요, 괜찮네요, 한번 볼까요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절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돈도 못 갚고 채무에 시달리는 상태가 되게 되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갚았냐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뭐 인천시에 지금 아시안게임 하죠. 뭐 그 당시에 국제 사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세계 도시 축전이라든지 뭐 세계 환경회의, 세계 물포럼 등등 사업들이 많은 시절이었는데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이벤트 사업을 저희가 PCO 사업이라고 하죠.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그러한 형태의 사업들을 하나씩 수주를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현금을 모으다 보니까는 제가 뮤지컬 할 때 지고 있던 빚을 생각보다 빨리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구체적인 금액을 궁금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혹시 누가 어떤 형태로 다치실지 제가 알 수 없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네, 질문이 여기 아까 하셨죠? 아, 비슷한 질문이셨나요? 네, 그럼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군요. 네. 어, 제가 고벤처 포럼에 와서 이러한 형태로 과연 강의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질문들을 받아보니 역시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도 꼭 창업이나 실질적인 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멘탈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오시는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난 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뭘 해도 두렵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런 형태로 강의를 할까 말까 선택할 때도 당연히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을 이렇게 직면하고 나면은 그게 현실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려움을 직면해서 이게 현실이 되고 나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이 생기죠. 네, 저는 그걸 즐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린 스타트업에서는 뭐라고 하죠? Validated Learning이라고 하나요? 유효한 배움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떤 가설이 있었고 여기 와서 이게 될지 실험을 해본 거고요. 이 실험상 이게 워킹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불안해하는 감정들이 항상 살면은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해보지 않고 그냥 떨리는 거거든요. 두렵다라는 것은 내 눈앞에 지금 호랑이가 한 마디 있다라는 실체와 같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 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그냥 상상만 하는 감정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상의 상태에서는 사고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두리뭉실하게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저떡하지? 라는 불안한 감정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앞으로 진도가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만은 두려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큰 두려움이야말로 저한테 엄청난 배움을 많이 주는 스승이라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강의가 20분부터 시작을 했나요? 15분에 시작을 했나요? 20분에 시작을 했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일부러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컴퓨터가 안 뻗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약 20분에서 30분가량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길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천부지도라는 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부지도? 하늘이 내려준 길이겠죠?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닌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우리의 건강한 손발이나 건강한 시력, 청력, 미각,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면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신 건가요? 아니죠? 엄마 아빠를 너무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태어날 때부터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자본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은 없었지만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주셨고요. 그리고 저의 이 목소리는 엄마 아빠 목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격도 건장한 편이죠. 이거는 다 천부지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의 달동네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체질은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편이었습니다. 달동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싸움하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면 먼저 나가 떨어지는 쪽이었어요. 내 남자의 신체 부위를 봤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보면은 이 남자가 맷집이 셀까 약할까를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을까요? 목!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인가요? 아니시군요.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왜 목인 줄 아세요? 저는 좀 목이 다른 남자애들에 비해서 가늘고 긴 편인데요. 이렇게 가늘고 긴 목은
주먹을 얼굴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진동폭이 크게 꽐라가 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그 약한 거예요. 이거는 천부지도죠. 이 가늘고 약한 목에 달동네에서 나고 자라니까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는 꽐라가 되었던 거죠. 자연도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희 부모님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근면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이었던 덕분에 저는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대학교는 잘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제가 태어났던 마을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이동이라는 곳이고요. 뭐 DSLR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부르주아들은 여기에 가서 뭐 서민들 빨래줄 사진 찍고 블로깅 하면서 아, 나 예술작품 찍었어 하면서 좋아하는데 되게 재수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고물상에 물건 팔면서 저를 키우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떡볶이랑 오뎅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면서 포토샵을 했던 장면인데요. 제가 싸움을 잘 못하고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다 초록은 동색처럼 가지는 개편처럼 모여있죠. 허약하고 유약한 친구들로 친구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과 놀 때도 저는 언제나 이렇게 뒤에 빵셔틀처럼 포토샵핑 처리를 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대인기피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서 대인기피증이 왔던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현실 덕분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이었습니다. 싸움하고 맨날 삥 뜯고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보다는 혼자 고립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비록 자연도태된 현상이었지만 자연 선택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수능 시험을 3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들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학에 가서 아까 어떻게 대학 시절을 보낸지 말씀드렸죠. 대학을 잘 선택해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긴 했는데 막 고민이 일었어요. 왜 그냥 나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해야 될까? 왜 점수 따는 데서 이렇게 수능 전사처럼 경쟁만 해야 될까? 이렇게 1등 해서 1등 돈 많이 벌고 1등 경제력과 1등 정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더라도 불행한데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 모든 분야의 1등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1등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을 9.11 테러를 보면서 갖게 되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아프리카에는 총 들고 다니면 민간인을 학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천부지도가 안 좋은 거죠. 세계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죠. 2050년에는 95억 명이 될 겁니다. 인류는 역사상 이렇게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죠. 1800년에 세계 인구는 10억 명이었습니다. 불과 200여 년 만에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배가 되었어요. 이렇게 9배가 되면 2050년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겪게 될까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수준의 혁신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문제는 개선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진실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물리학이나 잘 풀고 뭐 학점이나 잘 맞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아파트 몇 채 사고 뭐 중산층이 되는 꿈을 꾸는 게 과연 이 나라의 올바른 한 시민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핵심적인 변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저는 뭔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특정한 기술이나 사상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찰리 채플린 된 것처럼 느꼈었고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현재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었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였어요. 사실은. 어느 날 고민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 신문 기사를 목격했어요. 올해도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악이다.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뭐 일본의 대지진이 있기 전에 항상 그랬죠. 일본과의 무역을 하게 되면 항상 적자가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죠? 우리가 여전히 일본에서부터 핵심 부품 소재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특허나 지재권, 즉 상상력과 관련한 일들은 여전히 일본에서 너무나도 많은 매스를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일본은 우리보다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자원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이유와 논리적 근거들이 있겠지만은 합리적 판단들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갑자기 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타쿠. 오타쿠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두 개 간의 어떤 연관성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요즘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명사들이 특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시크릿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성공을 하기 위한 마스터 키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스터 키는 공통분모로서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잘한 일을 발견하세요. 재능과 적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1만 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 노력을 바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멘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그 말은 사실인가요? 현실 세계가 그러한 말에 따라 돌아가고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훨씬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절대 현실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귀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일 뿐 그걸 절대 연역적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이 진짜로 마스터키라면 왜 이 친구들은 성공을 못했나요? 이 친구는 좋아하고 잘한 일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당연히 찾았습니다. 이 친구의 재능과 적성은 미미짱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미짱에게 옷을 갈아입혀주고 미미짱을 염색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시간 동안 오늘 집에 들어가면 미미짱에게 어떤 짓을 할까 고민을 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집중력과 멘탈은 김연아급일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하루에 8시간씩 피겨스케이팅을 연습하죠. 이 친구는 분명 10시간 이상씩 미미짱을 사랑할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피겨를 탔죠.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성향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저런 성향이었을 겁니다. 1만 시간 아닌 5만 시간의 법칙을 지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공하나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미미짱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친구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도자기였다면 우린 저 친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장인이라 부를 겁니다. 즉 이 친구의 성공을 누가 결정한 거죠? 세상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 친구가 노력을 했건 안 했건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불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업하시죠? 1만 시간의 법칙 바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혁신하겠다고 투자받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때 이후에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창업 오타쿠입니다. 성공해야 혁신가죠. 알리바바 보세요. 마윈이 정말 중국에서 인터넷이 자리 잡기 전부터 그렇게 인터넷에서 전도하고 그걸 믿고 신념을 지켜서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삐꺼덕 잘못 어긋나서 지금과 같은 인터넷을 환경을 갖지 못했다면 알리바바는 지금 뭘까요? 당연히 오타쿠입니다. 하지만 뭔가 환경적인 요건들이 따라줬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개인의 성공은 절대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환경과 인프라와 문화가 충분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어떠한 파도를 제대로 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루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친구들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죠. 덴덴타운이라는 곳에서 이 친구들은 마음껏 행복해하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외의 곳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뚱맞은 발상들의 양적인 부분을 허락해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이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생뚱맞은 발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우리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문화적 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의 꿈이 아닌 이제부터는 장인과 오타쿠의 비밀을 파헤쳐 부국강변과 국위선양을 해보겠다 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50만 원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집에 20만 원은 그냥 꽁쳐놓고 30만 원 들고 일본으로 갔어요. 부산항에서 하카타항까지 배를 타고 왕복을 하면은 1인당 가장 저렴한 가격에 10만 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와 직업이 똑같던 이 친구, 실업자였죠. 이 친구의 배싹을 내주고 함께 갔더니 돈은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건 일본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 더맨더머가 그냥 일본에 10만 원 들고 이상한 생각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일본에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고 배가 굉장히 고프더라고요. 무엇이 먹고 싶었을까요? 일본에 가니까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었죠. 2만 원 나가더라고요. 돈 8만 원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는 일본 분들에게 여쭤봤죠. 아, 저도 스미마셍. 私たちは今チャリで旅行してるんですけどね、もし時間あったらお話しさせてくれますか? 시간 있으면 좀 할까요? 하면서 막 얘기를 걸었어요. 근데 일본 분들이 대부분 예, 스미마셍, 다음에 됐어요. 시간네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하면서 저희를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첫날에는 어쩔 수 없이 친구와 노숙을 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이러다 뒤지겠다라는 생각에
지나가는 일본 분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본능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어제와는 다르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했더니 일본 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에 스미마셍. 에고 데키는 됐어요. 에고 데키는 됐어요. 미안해요. 저 영어 못해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본어로 조곤조곤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소데스까. 스바라시 데스네. 스미마셍 되시다. 오, 대단하네요. 미안했습니다.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뿌듯해서 얘기했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신지라리라요. 믿을 수 없어요.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냐? 이분은 제가 영어 하는 거 보고 미국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길래 너무 신기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또 아주 뿌듯해서 이분에게 얘기했죠. 나는 한국의 외국어 장인이다. 장인과 오타쿠의 공통점이 뭐였죠? 좋아하고 잘한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인정하면 장인이고 못하면 오타쿠인 겁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때 학점 포기하고 외국어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힌두어, 프랑스어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걸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장인이죠. 이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외국어 학습법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알려드렸죠. 노트 필기를 한참 하십니다. 해가 지자 저를 급기야 자기 집에 가서 재워줘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맥주 먹고 완전 깔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특이한 대학 교수님들, 유리공예 장인, 오코노미야키 장인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분은 한국의 외국어 장인입니다.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기특한 청년을 만나면 어른들이 보통 뭘 주죠? 용돈을 주시죠? 그 당시 일본에서 용돈을 한 10,000엔씩 주시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 원이었어요.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받을까 말까 하면서 다 받아 챙겼어요. 엔화를 받아야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잖아요. 완전 그 또라이였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분 집에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자 하고는 친구랑 같이 히로시마를 가는데 누가 저희를 마중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아예 소개해 주세요 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30일간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여행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타쿠와 장인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음향 시스템이 연결돼 있으면 다음에 동영상을 볼 텐데 지금 현재 그렇군요. 연결돼 있군요. 네, 제가 어떤 분은 되게 굉장히 만나고 싶어서 삼고 초려를 했는데 안 만나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집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떠한 유명한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는 급기야 저를 만나주려고 저를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감동했다 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드림 챌린지 그룹의 사장 안여일입니다. 日本で本当職人魂あふれる店に訪問して、これ店を担当している社長さんに出会って 오늘은 일본의 장인 정신 넘치는 가게에 방문해서 가게 담당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インタビュー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最近ね、日本の若者の中でもこんなことされてるからない。 최근 일본의 젊은 놈들 중에 이렇게 대단한 놈이 잘 없다. 感動した。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감동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말 감동했다. とにかく頑張って。 어쨌든 힘내라. あんた気をつけて。 항상 조심하고 でこうしてな、あれたのも、なんかね、涙が出るほど感動してる。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했다. だから本当に頑張れよ。 정말 힘내라. これからまた何かがあるときなと思う。だから、俺を温かく抱いてく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달라. 来た時はな、時間が絶対作って、それをでも行こう。 꼭 시간 내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絶対に成功しような。 반드시 성공해라. 뭘로 성공하든 간에 頑張れ。 힘내라. 頑張ります あ、今日は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 오늘 와줘서 고맙다. 하고는 이분과의 만남이 끝났어요. 이분 만나고 며칠 조금만 더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제 직업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실업자였겠죠. 하지만 이때부터 제가 뭘 했다 그랬죠? 일본에 뭔가 수출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다 했죠. 뮤지컬 사업 계획서를 일단 쓰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정부 지원금이 넘쳐 흘렀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분들에게 돈 빌렸습니다. 꾸고요. 투자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익스트림 크루하고 하는 비보이 팀과 공연 계약을 맺고는
뮤지컬 세무라이 컴백 투 비보이를 만들었어요. 이 뮤지컬을 만들고 나서 제 경제력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강 투신하고 싶었어요. 직원들은 다 떠나고 무대 설치업자들이 제가 현금을 못 갚으니까는 깍두기를 저희 집에 자꾸 보냅니다. 조폭들이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업들이 좀 그런 산업의 베이스를 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까지 저를 떠나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방정식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인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때 근데 운 좋게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운 좋게 죽을 용기가 없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보살피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인생은 또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 난 전반부 인생은 강물에 떨어져 죽었다 생각하고, 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이 전반부 인생은, 상상 속에서의 인생은 지금까지 꾸어왔던 국가의 꿈, 그래, 이건 지리적 목표니까 너무 좁다, 이거와 함께 버리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두 번째 꿈을 꿔야겠는데, 어차피 버릴 게 없는 인생이면, 가진 것도 없는 인생이면 생각을 크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구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생각만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꾼다 해서 현실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되게 운 좋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뮤지컬을 봤던 분들 중에 연출력이라든지 기획력을 인정해주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 포트폴리오들을 하나씩 쌓다가 보니까는 2010년에는 인천시에서 있던 행사들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럴 과정에서 이제 현금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되게 운 좋았던 게, 이런 행사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들이 많이 올라오시겠죠. 그 연사들에게 제가 프레지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프레지 본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큰 무대에서 프레지가 발표된 사례 중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약간의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뮤지컬 할 때 망했을 때 사람들이 또 빠져나갔었겠죠. 하지만 이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요. 저는 이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똥일 때는 내 주변에 파리들이 꼬이더니 내가 꽃이 되니까 내 주변에 벌들이 꼬이는구나. 출세라는 건 대체로 이런 감정에 기인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뭔가 혐오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왜 이렇게 될까? 제가 휴대폰에 똥파리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저는 전화를 안 받았고요. 꽃으로 그리고 벌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전화를 의식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였겠지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국어 단어는 인맥이었어요. 너는 나의 인맥이야 라는 말은, 너 나한테 줄 거 있지? 줘.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주고받다가 내가 너한테 줄 게 희미해지면 우리의 관계는 끊기죠. 근데 친구라는 단어는 얼마나 따뜻해요. 인연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인맥은 대상을 생각했을 때 머리가 먼저 바빠지고요. 인연은 대상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먼저 바빠집니다. 저는 가슴 둥근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 당시에 저의 그 가치관이 급속스러운 어떤 이상한 성장과 함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형태로 제가 자아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형태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냥 인도로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현물 자산은 모두 국제아동독기연합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 중에 나는 현존하는 인류에게서 이걸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첫 번째 재능은 프레지 제작 기술. 두 번째는 다양한 외국어를 해외 어학연수 단 한 번도 다녀오지 않고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법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주고요. 그 다음 미련 없이 인도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 영화를 봤죠.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안 보신 분? 네, 어르신들은 대부분 안 보셨군요. 굉장히 소울 넘치는 영화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첫 번째 영화라면 이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진짜 필 꽂혀서 바로 티켓 끊고 인도로 떠나버렸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인도의 값진 어떤 굉장히 고생하는 여행 끝에 영화 출연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면 제 직업이 뭐였을까요? 2011년 1월 달이었습니다. 제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실업자였겠죠? 네,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도 인생에 그 큰 어떤 굴곡 같은 거는 경제적으로는 없었는데, 근데 이때부터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도 가기 전에 뭘 했었나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재능과 현금을 나눠주고 갔었죠. 그
그 당시 제가 알려드렸던 외국어 학습법으로 외국어 학습 기기를 창업한 벤처 회사를 창업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렸던 프레지 기술 같은 것들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프레지 스타 강사들이 나오거나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한테 또 프레지를 알려줬던 것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대학교의 후배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레지를 알려줘서 우리나라에서 프레지를 강의하거나 책 썼던 분들이 저한테 강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그걸 토대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11년 1월달과 2월달에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만큼의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월달이 되었을 때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들을 추모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된 프레지를 제작해서 이건 온라인상에 배포했는데 이것이 우연히도 그해 프레지 본사 스태프들이 선정한 최고의 작품이 되면서 세계 각지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3월달이었죠. 5월달에 제너럴 일렉트릭 본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안서 작업을 프레지로 같이 하세요. 했죠.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몇 개의 포트폴리오가 쌓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의 회장님들과 사장님들 중심으로 일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현대자동차 채용 설명이나 작년까지 두산그룹 채용 설명회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죠. 이러면서 굉장히 프레지 본사가 인정한 어떤 전문가 그룹에도 속하면서 빠르게 국내외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이상하게 제가 생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커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칠 타이밍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결론으로 바로 이동을 해버릴 건데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보다 훨씬 성공한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요. 일단 성공은 주관적 기준이 강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공입니다. 행복하다면 성공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은 살면서 항상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배변 활동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배변 활동이 잘 되면 행복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말초적이고 단초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장기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형태의 성공까지 있으려면은 어떤 마법의 방정식이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그에 대한 저만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6, 7, 80년대에 어떤 대한민국의 전승기를 살아오셨던 많은 어르신들은 우리한테 열심히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면성실하게 주어진 과제를 풀어라.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셔서 성공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 덕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 형태가 있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지금 저희 세대에서 과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셨던 한 어르신께서 얘기하셨죠.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이걸 하셨어요. 본인은 머리는 나쁜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재학생의 행시, 외시, 사실을 다 패스했다. 근데 본인의 공부법을 하나의 핵심으로 밝히자면 나는 하나의 일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체계적이고 미분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 체계적인 학습 방법론. 그것이 나의 ABCD 방법론이다 라면서 사람들의 전 국민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써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방정식은 어른들이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도 있는 얘기고요. 시크릿에도 있고 꿈꾸는 다락방에도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연 이렇게만 살아서 누구나 성공한다는 게 진실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연아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집중해서 8시간씩 피겨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거죠, 그건. 그런데 그녀는 19살에 뭐가 됐습니까? 하버드생 100명보다 센 거 같은 성공을 했죠. 하버드 간 친구들은 집중해서 하루에 중학교 때부터 몇 시간씩 가기 위해 노력을 할까요? 물론 그걸 위해 포커스가 올인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근데 저는 수능이라는 제도 안에 갇혀 사는 수능 워리어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성공은 기껏해야 19살에 서울대였겠죠. 그거는 제도가 정해준 거지 저의 가능성이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S모그룹에 입사하면은 여러분들 신입사원 100명 중에 1명이 20년 동안 근속을 해야 임원이 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임원은 군대로 따지면 별 4개 중에 별 하나에 불과하죠. 서민들은 100대1 경쟁률을 뚫고 20년을 거기서 살아내어야 그래야 임원이 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회장님은 경쟁률을 몇 대 1 뚫고 회장님이 되셨나요? 분명히 3대 1 뚫으셨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이재용 부회장님은 몇 대 1을 뚫으셨나요? 날 때부터였습니다. 정해진 거였습니다. 이 방정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창업시장에서도 똑같아요. 이것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지금 격하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든 두 분들의 어떤 노력을 격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당연히. 뭘까요? 저는 우연히도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가 더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좀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여기 있을 겁니다.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운빨이 터져야 돼요. 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창조경제 시대에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운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경험에서 저는 또 귀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에 저의 운을 만들어준 것은요, 제가 어디서 누구를 어떠한 형태로 만났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김연아 선수 예를 들었었죠. 그분들은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가 인생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정도 멘탈로 수능 시험에 집중했다면 그녀는 분명히 서울대를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거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성공을 19살에 했죠. 그건 뭐였습니까? 방향을 잘 탄 거였는데요. 그 방향을 엄마가 정해줬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연습량이 가장 많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녀는 기타를 쳐도 항상 1등이에요. 왜 그렇죠? 그 작은 머리와 긴 기럭지, 최적화된 그 꼭지점은 누가 줬습니까? 엄마가 준 겁니다. 아빠가 준 거예요. 혹시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꾸 역사에 만약이란 질문을 던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서는 그녀라는 완전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변수를 다시 보세요. 이 세 가지 변수는 하늘이 주기만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벤처 포럼에 오셨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식이 될 것인지. 단순히 명함만 주고받고 끝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진솔한 얘기를 할 건가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 있는 150명, 200명과 인사를 한 번씩 나눈다. 한 사람당 10초씩 투자되겠죠? 과연 그 시간이 더 좋은 시간일까요? 한 사람을 만나서 진솔하게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시간도 여기 띄어있죠? 더 좋은 시간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이 계신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었죠? 그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그 사람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둘째,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되며, 셋째, 이 사람이 평소에 배분하는 시간을 바꿔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가장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짓은 결심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 만나고 수능이란 타이밍을 노렸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19살에 이룰 수 있는 최대치의 성공은 제도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노력의 방정식을 잘 푸는 아이들은 육하원칙 중에 무엇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남보다 경쟁적으로 빨리 풀 수 있을까라는 박스 안에서의 사고에 익숙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라는 비판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지 않는 집단이 모여있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 참사를 통해서 목격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아이들한테 허락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정당성, 내가 왜 학원을 가야 되는지, 그것은 아이들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왜 이 학원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창업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숭고하고 고귀한 활동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와 열망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기 오셨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선택하시는 거죠. 타고난 운은 빨리 인정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방에서 사는 게 행복해 하시면 이 방정식을 빠져나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충분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쪽으로만 몰려버리게 되면, 누군가 얘기하셨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로 남아있는 유일한 철학이 대세뿐이라고.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과연 10년 후, 20년 후 얼마나 더 많은 혁신과 창조를 해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6, 7, 80년대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분명히 부국강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 새로운 혁신과 창의와 도전을 게을리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왔던 경제 성장을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 아닐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 가져야 되는 질문은 합격은, 취업은, 승진은 더 중요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게을리하시면 본인의 직관적인 감성과 오리지널 상상력에 게을러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를 어떠한 형태로 만날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남이 결정하죠. 이 카테고리를, 이 로드를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리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성에 도달하고 그것은 천부지도가 아닌 자기지도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의 뭔가를 끌고 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깊이 있게 놀자, 대담하게 하자, 자기답게 살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합니다. DCG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